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파업하고 솔로가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는다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업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2년 정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 인증샷 때문에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상황으로 인해 연애할 때 소위 말하는 관종인 사람들의 온라인이나 SNS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장인 밑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다 보면 점점 종일 함께 있게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풍요한 삶을 살아왔고 자기 자신도 공부를 잘하여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일 그런 타의 시선을 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욕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정도 단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다 싶었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남자와 함께 지내다 보니 결코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청첩장도 나온 상황에서 결혼을 취소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미래가 낫겠지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차에 뜻밖의 용기를 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달성한 것이 바로 파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유산도 받지 않고 두 분 다 손으로 가정을 일구시는 분들이에요. 번듯한 학력도 없고 특출난 재주도 없어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그리 너그러워주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셨어요.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퇴직금은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나가기도 했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십수년을 모아온 돈을 사기당해 하루아침에 날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까지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이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자식만큼이나 부잣집에 시식하고 부족함 없이 건재하게 살아가겠어요 라는 바람을 품으셨고 하지만 생각해봐요. 돈 있는 집안에서 저처럼 없이 살아온 며느리를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이것은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형편상 여러분들의 휴학 끝에 26살이 되었고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제가 취직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단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취직을 못했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결혼식이었죠. 그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얘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얘와 나는 친구 신랑의 친구로 명문대 출신의 세무사이다. 그는 외모도 뛰어나고 재력도 갖춘 사람인데 그래서 그의 옷과 구두도 모두 명품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여자들이 다들 그를 주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딱 한 명을 제외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남자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그에게 관심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의 행동은 마치 이성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 자리에는 이미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난 이러는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딴청을 피웠어요. 장소를 빠져나왔어요. 친구한테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요. 그리고 2주쯤 지난 어느 날 결혼을 한 친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됐어.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개팅은 무슨. 나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적금도 들어야 해서 남자 만날 시간도 돈도 없다. 그러자 친구가 들듯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라는 거야? 이 남자 엄청 능력남이 그든 병원장 아들의 본인도 억대 연봉 받는 세무사야. 우리 그이가 그러는데 형제가 없어서 나중에 아버지 병원도 물려받게 된다더라. 너희 남자랑 잘 되면 완전 인생 역전하는 거라고. 야, 그렇게요. 잘난 남자가 모금을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겠느냐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소개팅,
그 남자가 너를 뽑아서 만나게 해주길 졸라서 주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빼지 말고 한번 만나봐. 만나보고 아니면 그때 나가도 되겠지. 그 말을 듣자 나는 제 연애사를 생각했어. 사실 난 돈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 평생 돈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외모는 그와는 반대로 귀하게 자란 부잣집 고명달처럼 생겼거든. 그런 외모만 보고 다가온 남자들은 내 형편을 알아보고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맛있는 밥 한 끼 얻어먹는다 생각하고 소개팅 장소로 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비싼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했는데 내가 여기에 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놀랬어요. 입구에서 예약한 이름을 말하고 자리 안내를 받았는데 앉아있는 남자를 보니 기억이 났어요. 결혼식 뒤풀이 때 말을 걸던 그 남자였거든요. 결혼식 때도 멋있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제 앞에 앉은 남자를 주목할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으며 매너도 정말 좋았어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익숙한 사람처럼 주문도 매끄럽게 하며 와인을 고를 때도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이 소개팅은 쫑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사귈래요네. 우리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건데요. 어떻게 고작 두 번밖에 안 보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작 두 번밖에 아니라 두 번 나본 거죠. 사람이 반하는 데는 두 번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수정 씨가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나를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남자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솔직히 저는 한순간도 이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끌린 적이 없어요. 잘생기고 스타일 좋고 능력자예요. 집안도 잘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사람 자체에 끌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으니까 게다가 저희 집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꽤 놀라는 눈빛을 보였어요. 마치 자기가 대시하면 제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괜히 공짜밥 얻어먹으러 나왔다가 상황만 곤란해진 것 같아서 밥을 먹는 내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날 헤어진 이후에도 이 남자가 자꾸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은? 챙겨왔냐 등등 마치 저와 사귀는 사이처럼 다정한 문자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거절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 시간을 30분쯤에 일전에 결혼한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대박 기훈 씨가 넣어주려고 샤넬 클러치 팩 샀나 봐. 완전 부러운 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 해. 방금 기훈 씨의 별스타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해시태그 내용 보니까 너한테 주려고 샤넬 클러치백 산 거 같더라고. 아 진짜. 나 그거 받을 일 없어. 안 만나겠다고 벌써 소개팅 자리에서 말했다고 해.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별스타에 올리냐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웃기는 건 너야? 야이, 잘난 남자가 너한테 이렇게 몸달았는데 그냥 받아줘. 튕기기 뭘 튕겨. 남들은 못 잡아서 안달인 남자를 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클러치백은 받고 끝내라고요. 저보다 더 들뜬 친구는 어지간하며 만나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약속 상처에 나가보니 테이블 위에 놓인 샤넬 쇼핑백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그 백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기랑 사귈 생각이 없다는 여자한테 이런 선물을 턱 사줄 수 있는 남자라면 정식으로 사두면 얼마나 많은 걸 사줄까 싶은 게 친구 말대로 그냥 모시기는 척 사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비싼 백을 받으면 저도 그에 상하는 걸 선물해야 할 텐데 문제는 저한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피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아직 전세살이를 하고 있고 결혼도 내 손으로 벌어서 해야 하는 처지야. 그동안 등록금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느라 이제야 취직을 하게 됐어.
결혼을 해도 빨라야 7에서 8년 후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말했더니 이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나 돈 때문에 그쪽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수정 심한 주변 사람들이 테이블을 세팅해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다들 괜찮은 남자 없나 신경 쓰느라 테이블에 포크를 놓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난 돈 때문에 수정 씨한테 반한 게 아니라요. 여성스러운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만난 남자들은 다 제 외모만 보고 다가와서 집안 형편을 보고는 떨어져 나갔는데 그 남자는 그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왠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하지만 막상 사귀기로 했지만 남자가 사온 클러치백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남자가 순순히 알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얘랑은 내가 그 가방을 거절했음에도 별스타에 올린 사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을 비롯해 제 지인들은 저가 급경사로 선물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제게는 억울한 일이었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얘랑은 매번 선물을 하기 전에 별스타 해시태그를 포함한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걸 본 제 지인들은 제가 그 선물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정작 제가 받은 선물은 몇 개 안 되는데요. 별 인증샷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연애 중에는 저는 밥 한 번 쉽게 먹은 적이 없었어요. 수정아, 잠깐만 사진을 먼저 찍고 주문한 메뉴가 나올 때마다 휴대폰부터 꺼내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이제는 젓가락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번 데이트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남자친구 덕분에 은근히 우월함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죠. 친구들이 당시 남자친구와의 브런치 사진을 올린 별스타를 보고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와, 진짜 부러워. 나도 브런치 먹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내 남자친구는 그 돈을 주고 왜 그런 곳에 가는지 절대 싫어했어요.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사진까지 찍어주고 완전 부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인증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피곤하다면서 했는데 막상 그런 사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을 표시하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게다가 인증샷을 둘 다 찍어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랑은 셀카뿐만 아니라 사진 찍는 기술이 훌륭하셨어요. 제 사진을 찍어줄 때도 다리가 길고 굴곡도 잘 살아 보이도록 멋지게 찍어주셨죠. 마치 연예인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고 인증샷을 잘 찍는 남자와 만나는 사이, 저도 얘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졌어요. 그분과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기는데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이면 값비싼 선물도 턱없이 주는 게 습관이었어요. 딸 덕분에 예비 사위한테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된 부모님께서는 주변에서 엄청 자랑을 하셨어요. 저에게는 절대 예의를 놓치지 말라는 신식 당부를 하는 정도였죠. 우리 집 모든 이들이 다 아시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면 우리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티내지 말고 정서적인 대우를 잘 해주네요. 이런 귀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결혼을 하면 너의 삶도 넓어지니까 그쪽 집에도 잘 지내고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김장할 때 더 준비해서 보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엄마, 우리 아직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니야? 너무 앞서 가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몰라. 그래, 이런 말은 하지 마라. 헤어지는 건 왜 그렇게 노력해? 정 안 되면 결혼 전에 애까지 가졌어도 정신적으로 꼭 잡아야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애를 이용해서 재민 씨를 잡으라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할 말이야. 엄마가 결혼을 바라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내가 당신처럼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지금 이것만큼이 아니어도 내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살아서 보면 그 놈은 다 큰 놈이다.
단지 나에게 힘들지 않게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정서방에 꽉 붙어 생각하거나 특히 엄마는 제 결혼에 성공을 건 사람처럼 얘랑은 놓치지 말라고 신념을 당부하셨어요. 아빠도 아빠대로 돈 많이 번 사람이 혹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까 걱정하는 분위기였죠.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남자 앞에서 애교를 좀 부리거나 아련하게 웃어도 좋고 그래야 해. 남자는 자그마한 여우 같은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공 같은 여자와 살지 못할 거라는 법이거든. 그렇다 보니 정서방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린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잘 대처해야 해. 남들이 보기에 얘랑은 내 부모님의 자식이자 내가 주어진 딸인 줄 알 정도로 모든 것은 님의 사랑의 차기로 되어야 해. 대단한 일이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라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당장 병원비 걱정이 산더미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랑이가 자신이 내일 챙길 테니 엄마를 1인실에 모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얼굴에 화색을 띠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생애 처음으로 1인실에 입원하게 된 엄마는 아픔과 살짝 기뻐서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였고요. 그때였어요. 수속을 마친 뒤 병실로 들어온 예랑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자 놀랐는데 그리고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옆으로 가서 인증샷을 찍으려 했어요. 시작하는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의 손과 예랑의 슬픈 표정만 담고 있었고 몇 장을 연달아 찍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창가에 드리워진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다시 인증샷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몇십 장을 찍은 뒤에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한 예랑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인증샷을 마치고 예랑은 엄마 상태도 물어보지 않은 채 제게 바빠서 그만 가겠다며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바빠도 옆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없이 가는 모습에 황당했습니다. 부모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멍하게 나를 보고 계셨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예랑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방금 나간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있더군요. 앞에 있겠다 생각하여 거기로 가는데 어디선가 예랑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금 1인실에 입어서 난 오정숙 환자의 가족인데 혹시 다인실로 이동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한데 왜 그러시죠? 1인실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해드린 건데요. 아, 어머님이 아무래도 부담되신다고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바로 병실을 좀 바꿔주세요. 간호사는 살짝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알아들었다고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랑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예랑의 별스타 알림이 울렸어요. 바빠서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못하고 가는 사람이 그 사이에 별스타의 문병 인증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해시태그를 붙으면서 예비 장문 위해 자기 돈으로 1인실에 입원시켜드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진 밑에 사람들의 댓글이 붙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위가 없다는 댓글도 있었고 언니는 전생에 나라를 몇 개 건졌길래 이런 남자를 만났나요?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사위라는 코멘트도 있었죠. 예랑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고 어이없어 해품을 떨며 인증샷만 찍고 병실을 바꿔달라고 했던 별스타인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발언을 지우고 올리는 것은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스타 확인을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예랑은 어느새 없어졌다고 해요. 그날 어머니는 곧바로 다인실로 옮겨 즉시 병실을 변경했습니다. 옮겨진 병실은 예비사의 요청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1인실을 요구했지만 결국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것일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비는 어떻게 되냐니? 내가 결혼을 했거나 부자의 지원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상황에서 장모님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었어. 어머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는 거야? 병원비는 내가 처리하겠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엄마. 단지 이럴 때에는 정말 정이 떨어졌어요. 예랑의 절박한 행동이 그렇고
부모님의 겸손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기정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널 보고 싶어 하신다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를 먼저 드리자 결혼이라는 말에 덜컥 붙어 나온 건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직 예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조건도 좋고 저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저는 예랑에 대해 조금도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행복을 가장한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더욱 강해졌던 것은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였어요. 아버님은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의 원장님은 병원 입구부터 각종 미인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또한 TV 출연을 하셨던 인증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 로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외국인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쪽에서는 꽤 이름 있는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유명하시고 자신도 나이 들면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실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잠깐 내서 방문하신 거거든요. 예를 따라 장실에 들어가 보니 나이에 비해 꽤 젊고 깔끔한 분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드리는데도 아직 일이 덜 끝나셨으면 익숙한 그 모습이 브리핑을 하는 것 같다. 희망하는 결혼 규모를 술술 펼쳐갔어요. 약 5분간 예랑이 떠들었을 텐데 그제 아버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살아있는 상태인지 상처가 있는지를 살피는 듯한 불쾌한 눈총을 보내셨다. 발끝까지 살펴보고는 나쁘지는 않네라며 한마디 하셨어요. 조금 다듬기만 하면 옆에 세워두기 나쁘지 않겠어? 결혼은 방학 시즌을 피해서 알아서 해라. 신혼은 판교에 사두었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부모님은 제가 보면서 말 덜 끝까지 흐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신 거 아니라? 결혼식은 우리 쪽 하객만 부르면 돼요? 내 발언이 적은 편이라서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지 10분도 안 된 예비 시아버지와의 대면은 끝났어. 부모님은 계속 건강하시니? 무슨 작업 중이세요? 상투적인 질문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말해야 할지, 구매 결정을 확인받았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 예랑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변화가 없었어. 기은 씨, 우리가 지금 결혼 허락을 받았어? 난 아무래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말씀을 못 들었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혼 허락을 받은 게 아니면 뭐가 될까? 일단 결혼식은 내가 업무해야겠어. 일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려 혹시라도 결혼식 당일에 식장 근처에 계실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 결혼식에 왜 우리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야 해? 야, 너 우리 아버지 말씀 못 들었니? 친정 부모는 미국에 사는 걸로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 말씀은 우리 집이 남들 앞에 내놓기 창피한 수준이니까 미국에 거주 중인 걸로 하고 딸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제 껍데기만 필요할 뿐, 그 외의 것들은 필요 없다는 의미였죠. 말도 안 돼, 딸 결혼식에 부모님을 참석도 못하게 하는 결혼이요. 우리 집의 기운이 시내에 있는 것보다 아무리 기울어진다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게다가 기훈 씨는 날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자 얘랑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얘야, 너 제정신이냐?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데 누가 사랑을 따져? 결혼은 상호 간의 협상이고 계약이야. 서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딜을 하는 거고. 너희 집에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위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는 말 잘 듣고 내 옆에 세워두기 반반한 며느리가 문제인 거 원하시니까 이 결혼이 성립된 거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재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 딸들은 다루기가 힘들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기로 쓰였거든. 온갖 소동을 다 버리다가 15년간의 결혼 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만큼 쉽게 다룰 수 있는 여자를 찾고 돈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는 그만한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많이 귀찮게 할 테니까. 너희 집에서는 구이를 만들어 드시고 떡을 먹으라는데 그게 왜 문제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결혼은 뭔가요? 단편적인 이유로 네가 선택될 이유를 힘들어하지 마. 백자손을 딸 수 있는 사람이 너라서 선택했어. 그때부터 외모는 돈이 많은 집의 딸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널 선택했다고 하지. 개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내가 선택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랑이 통해 확인 사살을 당하자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얘랑 한정식 부모님께 결혼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 모두 불같이 화를 내시고 결혼은 절대 못 모른다고 소리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결혼 조건을 말씀드렸더니 꽤 놀라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딸 자식을 부잣집에 시집 보낼 수 있다면 해외여행이 아니라 지옥 여행이라도 가라면 가야지. 그래서 나도 내 아빠랑 같은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생각하지만 혼수나 예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엄마에게 이런 조건을 듣고도 결혼을 권하신다는 소리에 대해선 엄마와 아빠는 자존심도 없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꼭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난 기훈 씨와 기훈 씨 아버지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행동하시는 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한 부모로부터 창피했던 적은 없었지만 오늘처럼 돈 앞에서 비겁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선에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의했죠. 그동안 있었던 상황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스타에 올라간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죠. 다른 얘기를 들은 친구는 기이 막혔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다 실은 우리 그이한테 기훈 씨 연애 살을 듣고는 내심 걱정을 했었어요. 너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헤어질 때 하나같이 좋게 끝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이전 여자친구들 중에 소송 전까지 갔던 사람도 있다고 했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여자들 연락처 정도는 구해줄 수 있어요. 다들 우리 그이랑도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친구의 도움으로 그의 전 여친들 연락처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 얘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죽었다던 얘랑의 모체는 경기도 어디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입원 중이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와 혼담을 나누는 중에 성형수술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얘랑의 아버지는 여자를 자신의 자존심을 돋보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 며느리의 외모에 굉장히 집착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성형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을 정도로 만들었고요. 저는 찾아낸 피해자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얘랑 한정식에 대해 먼저 탐방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들고 저희 부모님께 결혼식 전에 여행을 떠나라고 말하러 온 것이었죠.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인데도 우리 부모님은 예비사위 앞에서 애써 웃음까지 짓고 고맙다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게 뭐가 있어요. 장인을 취급도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뭘 해야 하겠냐고. 엄마, 아빠는 대알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냐고. 야, 너 지금 청소방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너만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고 살 수 있다면 결혼식에 안 가도 괜찮아. 당신도 그렇죠? 그럼 우리 딸이 잘 된다는데 부모로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너도 정서방 잘해야 해. 우리 형편에 이런 사나 놀리겠니? 이복의 정서방, 우리 얘 좀 잘 부탁하네.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만 해? 오해야, 능력 있는 남편 그늘 아래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그러려고 하는 결혼인데 수정아, 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파원하자는 말에 죽일 듯이 달려들며 소송부터 들먹이던 놈이 아주 웃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너만큼은 절대 못 믿어. 내가 그동안 별스타에 올린 사진이랑 해시태그만 봐도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널 믿겠니? 너도 내 자신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별스타에 행복한 척, 착한 척, 고상한 척, 거짓 인증샷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정신 차려. 별스타에 올려진 내 모습은? 진짜, 너 아니야. 그리고 난 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더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난 너처럼 가면 쓰고 살 생각도 없고, 그래야 해. 이유도 없으니까. 아, 파원하면 소송 걸겠다고 그랬지. 그래, 어디 해봐. 대신 나도 가만히 둘 테 아니니까. 알아보니 네 전적이 대단하더라. 너랑 사귀다가 인생 망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내가 너를 상대로 소송 건다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해 줄 거야. 난리도 뜰 거야. 얼마나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알아?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법정 싸움에 대해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대형 로펌에 의뢰하는 순간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고 깨지게 돼 있어. 뭘 알고 까불어. 아직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할 돈은? 돈 앞에서 자존심이나 뭐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적어도 내 부모는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없는 것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좋아? 돈이 있는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걸 너는 왜 알지 못해? 참 안 됐네. 예랑이 본색을 드러내며 미친 듯이 날뛰었어. 그래, 아는 게 많아서 좋겠다. 근데 너, 이거는 아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더 많이 잃게 될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간절한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집이야. 반면에 너희 집은 상황이 다르지 않니?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도 내 아버지가 버렸던 소문들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주는 파일들,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너희도 내 아버지도 사회에서 매장될 거야. 시간 문제야. 정신병원에서 십수년간 강제 입원당한 너희 엄마의 신상까지 드러나는 순간 너희 부자는 완전히 망할 거라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나도 내 추악한 사생활을 알려주면서 스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까발려줄까 고민했어. 왜냐하면 그동안 내 곁에서 보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정도를 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긴다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나마 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내 얼굴은 고민에 잠겨 있었어. 그러던 중 얼마 후 내 아버지로부터 예식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 그는 위자료도 주겠다며 관대한 제안을 했어. 하지만 난 단호하게 거절했어. 위자료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는 예랑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재판을 시작하려 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예랑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별볼 일이 벌어져 이전 여자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더니 그동안 숨겨두었던 예랑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조작했던 인증글들도 하나둘씩 폭로되어 이로 인해 저는 온갖 비밀이 드러나면서 일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겠다는 소송까지 일없이 변호사의 조정을 통해 성사되었지요. 받게 된 합의금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중에는 예랑의 아버지가 제시한 위자료와 추가적인 금액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은 제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창피함 때문에 정말 한 곳에 머무르기가 유트놀이라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다면 가난한 부모는 창피하지 않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부모는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부모가 돈 때문에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남의 힘이 아닌 제 자신의 힘으로 당장은 불가능해도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의 제 삶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길 바라며 힘이 되어 주세요.